안녕하십니까. 환갑을 훌쩍 넘겨 어느덧 고희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제게도 눈부시던 젊은 날을 보내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도 같네요.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하시는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동안 제게도 켜켜이 많은 사연들이 참 많이도 쌓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는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삶이라는 게 마냥 기쁘게만 살 수가 없는 거다 보니 참 짠하고 속상한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사연 역시 꺼내놓으면 아직 마음이 아린 이야기랍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엄마로 살면서 가장 마음에 크게 품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모조리 갈아 넣어 제 녀석 하나 사람 만들어 키우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그런 자식 때문에 속썩을 일을 겪으면 그야말로 인생에 회의감까지 들게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놈이 네 어미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어미라고 마냥 네 놈을 끝도 없이 받아줄 줄로만 알았더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누리고 사는 것들 전부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도 있고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자식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부모 마음이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마냥 생채기만 내는데 언제까지 받아줄 수만은 없는 거겠죠. 부모인 제 탓이 아주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다 자란 자식 언제까지 부모 치마 폭에 싸고 돌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 사연은 제가 다 큰 자식 버릇을 제대로 고치려고 든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많겠지만 본인의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귀 기울여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나이가 겨우 27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시집도 안 갔을 확률이 높은 나이죠. 그야말로 꽃 같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딱히 일을 해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한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시집 가기 전에는 그저 안온한 부모님 품에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안락하게 자라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부 수업 명목으로 집안일을 2해쯤 돕고 나서는 바로 남편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22살에 시집 오면서 뭐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서로 교류가 있어 왔던 사이였고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얼굴을 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언젠가 나이가 차면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끼니 걱정할 정도로 시댁 형편이 기우는 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넘치도록 풍족한 가정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남편이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퇴직하기 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퇴직할 때까지 말단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댁에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 편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시부모님 2분이 저희 부부가 가게 운영하는 데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죠. 남편 월급도 그 당시 가정집 평균 생활비를 고려해 볼 때 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4식구 먹고 살기에는 여유롭진 못해서 제 딴에는 이리저리 짱구를 굴려가며 가게 운영에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더욱 그러했어요. 사실 저희 아들 수혁이는 저희 부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겨우 하나 얻은 귀한 자식이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외동아들이거든요. 시아버님도 밑으로 여동생만 2분 계신 장남이셔서 말 그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혁이가 들어섰을 때에는 온 가족이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에 빠진 듯 했습니다. 네가 그간 그리도 마음고생을 하더니 이리 귀한 자손을 안겨주려고 그랬나 보다. 이리 손이 귀한 집안에 자손 생산만큼 중한 일이 없지. 네가 우리 집안에 아주 큰 일을 해주었구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바람하지 않는 첫 손자였겠습니까? 평소 감정 표현에 서투르신 분들이 기쁨을 숨기지도 못하시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남편 역시 기뻐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 어린 나이에 나한테 시집와서 시부모님 봉양하고 가정 꾸리느라 고생하는 거 내가 잘 알아. 아이 잃고 많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나고 나면 내가 당신이 더 의지할 수 있는 가장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살게. 고마워 여보. 결혼할 때에도 그런 다짐까진 못 들어봤는데 아버지가 된다는 게 그 사람도 정말 기뻤던 모양이에요. 저 역시 비로소 제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섰다는 실감이 들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가족의 끈으로 엮였다는 실감이 들어 마음이 든든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부터 저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 아이가 바로 저희 아들 수혁이었어요. 아이는 갓난쟁이임에도 사람들 낯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방긋방긋 잘 웃어주어서 주위 어른들 관심을 독차지했지요. 아이가 낯도 안 가리고 순한 게 꼭 우리 며느라이를 닮은 모양입니다. 요즘 요 조그만 것 보는 재미에 아주 살맛이 나죠. 순하고 성정 좋은 걸로 치면 최서방만 할까요? 아이가 순한 채 부모들을 쏙 빼닮은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이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먹는 입 하나 늘었다는 게 가게에 그렇게나 부담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조그만 아이 앞으로 들어갈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가뜩이나 빠듯하게 돌아가던 집안 살림이 더욱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주변 친척분들이 아이 하나 태어나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며 아이 옷가지며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 챙겨주셔서 많이 절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항상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장인 남편의 어깨도 절로 무거워졌지요. 아무래도 수혁이 태어나고 나서 당신이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졌지.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신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질 못해서 미안해. 당신도 참 별소리를 다 하세요. 우리 식구가 지금 이렇게나마 편히 지낼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나도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 당신 혼자 가족들 짐이라고 다 떠안을 생각 말고 같이 애써봐요. 네? 솔직히 힘든 일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으나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저를 다감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집 오기 전에 서방은 그저 다정한 서방이 제일이라는 친정어머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게 저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으나 진심으로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그릇이 큰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형편이 빠듯한 티가 나는 탓에 남편도 출산 전보다 특근이니 야근이니 기회가 될 때마다 일을 더 늘려가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입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연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남편 얼굴에 떠오른 피로는 마치 원래 달고 있었던 것처럼 남편 얼굴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뿐인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제 마음이라고 편치 않았어요. 귀한 자식 고생하는 꼴을 보는 시부모님이라고 어디 맘 편히 제 자식을 지켜볼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 어미야. 요새 수혁아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래도 보약이라도 한 접 써야겠다. 네,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 데리고 영양제라도 한번 맞히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장이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아픈 것도 없이 멀쩡한데 무슨 병원이냐며 남편이 손사래를 쳤으나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날이 남편 얼굴이 까칠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신경이 많이 쓰이던 차였어요. 그렇게 안 가겠다는 남편을 월차까지 쓰게 해서 겨우겨우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눈 밑 검은 부분이 심하시네요. 안구도 많이 탁하시고 혹시 언제부터 이러신 건지 기억하시나요? 남편 보양시키려는 생각으로 좋다는 영양제 주사나 맞을 요량으로 간 병원이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의사의 말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만날 일 별로 없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의사 말 한마디에 괜히 심장이 철렁해지잖아요. 이것저것 묻는 것도 많고 요리조리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는 의사 선생님 행동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선생님? 이 사람 혹시 어디 안 좋은가요? 자세한 건 입원을 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뜻밖의 입원 권유까지 듣게 되자 그제야 남편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건가 싶어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부디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빌며 환자복을 입은 남편 곁에서 검사 시중을 듣는 내내 마음이 불안감으로 울렁거렸어요. 그렇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저와 제 남편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간 피로를 호소하던 여러 날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아프다며 제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그저 단순한 체력 저하로 남기고 위험 신호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가 채 30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중년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으니 저희 부부 어안이 벙벙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도 아니고 이미 말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기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치료는 할 수 있는 거죠? 수술은요? 제가 두서없이 허겁지겁 묻는 말에도 고개를 떨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기에 연명치료 외에는 항암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식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대기 환자가 워낙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시기는 솔직히 추천해드리기가 어렵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제 간이라도 뚝 떼어 남편에게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혈액형부터도 맞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혈육 간이식이 많다고 하던데 이미 시부모님께서는 고령이셨고 저희 아이는 아직 채 2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아이라고 한들 생태 같은 아들내미 간떼여서 목숨 연명할 생각 추호도 없어. 당신 역시 마찬가지야. 나 살자고 내 가족들 목숨 갉아먹는 짓 절대로 못해. 남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남편 성정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의 투병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은 물론 저희 친정집까지 온 가족들이 비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떡 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까지 낳아 저와 세 식구 다복하게 살리만 남은 줄로 알았는데 젊은 나이에 저런 몹쓸 병까지 얻게 되었으니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자란 남편 만나 고생시킨 것도 부족해서 아직 젊은 당신 남편 병수발까지 들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어. 미안해 여보. 자기라고 어디 아프고 싶어 아프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게 사과까지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을 주실 거면 차라리 제게 주시지.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저런 몹쓸 병을 얻게 된 건 아닐까. 남편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마음껏 소리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회사까지 병으로 그만두게 되고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으나 그저 내 남편 살아만 준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리겠다 다짐하며 남편 병간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 목숨을 구명할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인명은 제천이라고 고작 미물에 불과한 제 바람만으로 남편을 소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가 봅니다. 결국 남편은 가난 판정을 받은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영원히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핏덩이를 두고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나 내 아들. 아이고. 2돌도 안 된 아들에게 상복을 입혀놓고 남편 영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막막함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에요. 집안의 시부모님이 어른으로 버티고 계시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경제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어떻게든 가게의 보탬이 되어보겠다고 아는 지인분들 통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애를 쓰곤 계셨으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까지 포함해 내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도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남편이 꼬박꼬박 가져다 주던 월급마저 없는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집이고 뭐고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이 채 아물지도 않았으나 마냥 넋놓고 있는 것도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부를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당장 일을 시작해도 부족했으나 배운 것 없고 경험까지 일천한 제게 무슨 양질의 일거리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해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도 온몸에 파스를 도배해가며 근육통을 달고 사는데 그간 집에서만 곱게 자라서 시집와 살림이나 할 줄 알았던 제 여린 몸이 배견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하고 거의 한 달간은 누구에게 온몸을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극심한 근육통을 겪었습니다. 몸이 부서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실감했지요. 그나마 시부모님께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고 우리 수혁이라도 전담해서 봐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일조차 제대로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몸의 고단함도 고단함이었으나 그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인간적인 모멸감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바로 일을 시작한 제 나이가 고작 27이었습니다. 젊디 젊은 여자가 종일 식당에 나와 일을 하고 있으니 그저 만만하게 생각하고 희롱을 일삼는 몹쓸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들과는 좀처럼 마주칠 일조차 흔치 않았던 저로서는 세상에 그런 무례배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으나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는 하더라도 저도 나름대로 아이까지 딸린 어머니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희롱의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아기 엄마,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지? 나도 우리 남편 병으로 들어놓고 난 다음부터 온갖 안 해본 일이 없어. 돈 몇 푼 벌겠다고 여자로서 자존심까지 다 팽개친 것 같아서 울기도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래도 아기 엄마한테는 아직 앞날이 구말리인 수혁이가 있잖아. 어쩌겠어. 그 어린 거 생각해서라도 더러운 놈들 모른 척 해가며 또 하루 사는 거지. 저런 놈들도 매번 하던 놈들만 하는 거라서 요령 좀 생기면 피하고 대거리도 좀 해가다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줘. 누군들 처음부터 그렇게 억센 여자로 태어났겠어. 이런저런 더러운 걸 보면서 우리도 각자 살 길 찾는 거지. 제가 웬 늙은 할아버지에게 손목 잡힌 걸 뻔히 봤으면서도 손님이라고 제대로 대거리도 안 해주는 식당 사장님께 너무 상처를 받아 몰래 식당 골목구석에서 울고 있자 식당 언니들이 해준 말입니다. 그래요. 세상 그 어떤 여자인들 이런 취급받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내 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내 가족 부양하겠다고 서러움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마음에 굳은 살 박혀가며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겠죠. 비로소 내가 거친 세상에 남편 없이 던져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수모를 이미 수도 없이 당하고 살았겠죠. 고생만 하다간 그 사람을 생각하니 멀쩡히 살아 숨쉬며 우리 수혁의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호사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티기도 힘들었지요. 밖에 나가 푼돈이라도 벌어오겠다며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는지 시부모님은 제게 집 안에서는 손도 까딱 안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나이 때 다른 시부모님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저리 인품 좋으신 분들 밑에서 살게 된 게 제 나름의 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두 분에게도 차마 며느리가 외간 남자들 희롱에 마음고생한다는 얘기까지는 참아드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 유일한 마음의 위안은 그저 잠든 우리 수혁의 얼굴 한번 쓰다듬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유일한 희망이다. 네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고 주문처럼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고맙게도 엄마가 집을 비워도 착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말썽 부리지 않고 건강히 자라주는 수혁이를 보면서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험한 일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올까 싶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래도 몇 달 일을 해보니 제게도 요령이라는 게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언니들이 말한 대로 저도 이제 제게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마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의 눈을 피해 제게 뻗는 손길을 쳐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줘가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했죠. 나중에 식당 언니들에게 들은 건데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이제는 전처럼 대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당하겠다 싶었는지 요주의 인물이었던 몇몇 인간들도 슬슬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 곱던 손이 바깥일 하고 나서 일이 터서는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 팔자가 아닌데 내가 박복한 게 너한테까지 가는 모양이다. 내가 너 볼 때마다 정말이지 사돈 볼 낯이 없어. 밤늦게 퇴근한 제 손을 부여잡고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며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아직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벌써 손이 부르틀 대로 튼 걸 보고 어찌나 가슴 아파하시던지 남편 가고 나름대로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고생은요. 어머님 아버님 안 계셨으면 제가 누굴 믿고 우리 수혁에 떼어놓고 밖으로 일을 다닐 수 있었겠어요. 몸 고단한 건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었으면 제가 저 어린 거 데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지금처럼 저희 수혁이 곁에서 건강만 해주셔요. 그 와중에도 아이는 날이 다르게 쑥쑥 커나갔습니다. 자라서 얼굴 골격이 드러날수록 제 아비 모습이 비쳤어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산 시간보다 남편을 떠나보낸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비록 식당 일이 바빠 시간을 오래 뺄 수가 없어서 간신히 입학식만 보고 시부모님 손에 아이를 들려보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나마 키워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아이는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남편을 닮은 것 같아 부디 아이가 남편의 좋은 것만 속속 잘 골라서 남편처럼 좋은 어른으로 자라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이제껏 돈 들어가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식당에서 허드렛 일 하는 정도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디 좀 더 돈 될 만한 일이 없나 기웃거려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게에서 단체로 점심시권 끊어 먹던 화장품 방문 판매 대리점 사장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기 쭉 지켜보니까 얼굴도 반반하고 아직 나이도 젊고 이게 아무리 판매직이라도 파는 물건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줌마들이 그런 걸 만만치 않게 따지거든. 식당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은 게 고객들한테 물건 파는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어째 생각 있어? 제가 물건 파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처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여기서 일하는 거랑은 수입이 비교도 안 될걸? 잘만 하면 달에 여기 월급 배는 벌 텐데. 우리 정산도 잘해줘. 무엇보다 여기 질환 좋은 아저씨들 자꾸 깔짝거리는 거 당하느니 여자들만 상대해도 되는 우리 일이 훨씬 낫지 않아?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다고 하지만 자기한테 시집 올 생각 없냐며 징그럽게 구는 아저씨들도 꽤 있었으니 돈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그 식당이 그렇게 좋은 직장이었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정말 눈이 돌아가는 제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혁이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으니까요. 비록 판매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은 있었으나 손님들도 죄다 여성분이다 보니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더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 일을 했던 때와는 다르게 하는 일이 화장품 판매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외모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하게 손재주가 있는 건 아니어서 화장품 팔고 남은 샘플들 몇 개 찍어 바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수혁이 보기에는 만날 후줄근하게 다니던 엄마가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니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그럼 이제 식당은 안 나가는 거지? 이제 화장품만 파는 거지? 엄마 이제 식당 안 나간다니까 좋아? 응, 엄마 식당 나갈 때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와서 얼굴도 보기 힘들잖아. 그리고 화장품 팔면서는 엄마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어서 좋아. 이게 일이 나름대로 영업직이다 보니 확실히 하루 종일 식당 일만 하고 있을 때보다는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었어요. 가끔 운이 좋아서 여러 손님들을 한 집에서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날에는 뜻밖의 여유 시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늘 바쁜 엄마가 드물게 학교 마치는 저를 데리러 오기도 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저희 시부모님들도 그나마 식당 일보다는 덜 고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마냥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적응이 어려웠지만 이것도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식당 일보다야 훨씬 수월했어요. 처녀적 제 성격을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간 험한 식당 일에 저도 제법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가끔 겪는 아줌마 진상 정도는 그저 우스울 따름이었습니다. 견죽 좋게 고객들에게 맞는 화장품들을 쏙쏙 골라 추천해주는 제 모습이 저도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다른 판매 사원들처럼 하나라도 더 팔려고 들이대기보다는 하나를 팔더라도 쓰는 사람의 피부 타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추천해주는 제 모습에 믿음이 간 모양인지 단골들도 제법 늘었습니다. 수입은 식당 일을 할 때와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대단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평생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살림살이가 넉넉해지자 똘똘한 우리 아이 원 없이 뒷바라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도 1등이야. 우리 수혁이는 정말 천재인가 보다. 하면 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 나 정말 공부가 체질인가 봐. 정말 그런가 보다. 수혁이 아빠도 머리가 참 좋았거든. 우리 수혁이가 아빠 좋은 건 다 빼다 박았나 보다. 전교 1등 성적표를 제게 보여주며 너스레를 떠는 아들 수혁이가 제 인생의 기쁨이고 빛이었습니다. 그간 했던 모든 모진 고생들이 다 저 아이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고생도 고생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손자는 저희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모두의 자랑이었죠. 제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하며 살림도 조금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아이는 전교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저 역시 의욕적으로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아이 학원비며 과외비를 대어주었습니다. 남들은 억지로 공부를 시켜도 안 해서 부모가 그리 속을 썩는다는데 시켜주는 족족 잘만 받아먹는 우리 아들 같은 자식 둔 건 정말이지 내 인생 제일의 복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아이 주변에도 비슷한 친구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아이가 대학 입시 특별반에 들어가게 되니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없는 집안에서 똑똑한 아이가 나는 게 그때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서 자연스레 아이 친구들은 대부분 있는 집 자식들이었어요. 아이도 보는 게 많아지다 보니 전과 다르게 이것저것 갖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수유가 그 메이커 옷은 학생 입기에는 가격이 너무 나가지 않니? 그러지 말고 엄마가 괜찮은 거 사줄 테니까 다른 거 알아보는 거 어때? 다른 애들 다 그거 입고 다니는데 나만 로고 다른 거 입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지들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는데 그런 걸로 밀리는 거 자존심 상해. 사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요. 제 나름대로는 없는 집안 아들 티내기 싫은 자존심인가 싶기도 했어요. 저 또한 아이가 한 말 자체는 버릇을 고쳐주어야 할 만한 소리라는 생각은 했으나 내도록 화장품 팔러 다닌다고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잘 없어 아이에게 그만큼 신경도 못 써주었으니 이런 걸로나마 미안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무리를 하면 못 사줄 수준도 아니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못 내어준 시간 대신 그 자리를 아이가 원하는 물건으로 채워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가 본격적으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면서부터는 그나마 대화 나누던 시간조차 확 줄어버렸습니다. 공부가 워낙 고되어서 그런지 아이 신경이 워낙 날카로워져서 저는 물론이고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 앞에서는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기 어려웠어요. 잘난 집안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쉽지 않은 게 의대 진학이라는데 모자란 어미 만나 혼자 아등바등 애를 쓰는 아이가 안쓰럽기도 해 그저 제 원하는 꿈 이루기만을 옆에서 빌고 또 빌며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아이가 의대에 합격하던 날에는 정말이지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할 말이 생긴 셈이니까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 아들 녀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의 제 모든 삶의 시련을 한 방에 갚아준 그저 자랑스럽기만 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제 저도 경력이 쌓이고 나이도 들어서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정리하고 화장품 대리점을 차려 정착하게 되었어요. 멋모르고 식당 허드렛 일을 하던 풋내기에서 직원까지 둔 어엿한 사장님이 된 거죠. 이제 사는데 여유도 생기고 아들도 의대 잘 보내놨으니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한 것까지 아들에게 모두 쏟아주리라 다짐했죠. 저 자취하려고요. 자취? 집도 가까운데? 공부하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저도 그렇게 편하고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이제야 아들과 오순도순 살아보나 했는데 솔직히 자취시켜달라는 아들 말에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식한 엄마도 의대생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는 들어 알고 있었기에 말리기도 그랬어요. 집에 같이 살 때에도 돈 번다고 바빠 아들과 대면대면했는데 따로 살게 되면 마음의 거리가 더욱 벌어지리라는 건 자명했죠. 하지만 이제와 다 큰 아들 제멋대로 끼고 살 수도 없고 제 욕심만 부릴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취방을 얻어준 다음에는 정말로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느라 바빠 아이 한창 클 때는 곁에 못 있어줬는데 정작 제게 시간이 생기니 아들이 기회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저 잘 키우겠다고 한 거였는데 정작 사랑하는 아들과 거리가 멀어지니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해진 형편에서 가슴 한구석이 쓸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독립한 아들은 각종 시험이다 뭐다 의사가 되기 위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반찬 가져다 주려고 살짝 들른 아들 자취방에서 여자 물건들이 언뜻 보여서 이 녀석이 만나는 여자가 있구나 짐작은 했으나 드물게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에도 여자친구 관련 얘기는 꺼려하는 게 눈에 보여서 속 시원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아들과 터놓고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들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엄마로서 참 자격 미달이구나 제 자신을 책망하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이왕 시작한 의사 공부인데 그래도 끝을 봤으면 싶었던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반응은 단호했어요. 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이만하면 평생 할 공부는 다 한 것 같아요. 저 뭐 나중에 대학 교수 되고 그런 꿈 없어요. 동네 병원 차려서 먹고 살 만큼 돈 벌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네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런데 개원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아? 사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예요. 저 개원하는 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들 앞길에 도움 될 일이야 마다할 리가 없었으나 개원 의사도 이제 막 들었는데
갑자기 병원을 열어달라고 하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아들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지더군요. 원하는 걸 바로 얻어내지 못하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걔네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사정이 좋고요. 그 집에서는 저 의사 될 거라는 그거 딱 하나 보고 저희 만나는 거 겨우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제 병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저도 면이 좀 서지 않겠어요? 어차피 대학병원에 의사 되는 거 아니면 결국은 개원하는 거잖아요. 저 진짜 걔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결혼 얘기까지 정말이지 폭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번갯골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아들 녀석이 야속했지만 얼마나 상대 여자랑 결혼이 하고 싶었으면 평생 안 하던 도와달라는 소리를 다 할까 싶기도 했어요. 일단 너 그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도 좀 보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엄마한텐 감쪽같이 그런 말을 속일 수가 있어? 제 추궁에 아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저 살고 싶은 대로 했다고 쳐도 저로서도 아들 병원까지 열어주는 건 여간 큰일이 아니었으니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기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상견례라는 큰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사돈들 내외 두 분 다 분해가 철철 흘렀습니다. 저처럼 홀어머니로 아들 키우겠다고 고생한 여자랑은 때깔부터가 달랐죠. 아들이 왜 그렇게 결혼 허락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바로 이해가 됐어요. 사돈 내외는 겉으로는 철저하게 예의를 지키고 계셨으나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진 사람 특유의 위압감이랄까. 아들이 얼른 하나라도 내세울 만한 것을 갖추고 싶어한 것이 이래서였을까 싶을 정도였죠. 상견례 다녀오고 나서 솔직히 많이 심란했습니다. 겉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도 참하고 예쁘긴 했지만 제게 벽을 세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있는 집 딸로 자라서 곧 의사 남편을 보게 되는 것까지는 수긍하더라도 배운 것 없는 방문 판매원 출신 홀 시어머니까지 기껍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 집에 결혼시키고 나면 처갓집에 고생해서 키운 아들 빼앗기는 미래가 불보듯 뻔하게 그려졌습니다. 우리 지은이 참 예쁘죠? 얘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그런지 사람한테 나쁜 소리 할 줄도 잘 모르고 얼마나 행동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한테도 참 잘해서 엄마랑도 참 잘 지낼 거야. 아들은 벌써 팔불출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엄마 속 끓는 줄도 모르고 속없이 제 예비신부 자랑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리도 좋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긴 딱 봐도 곱게 자란 양반대 교수 같은 모습이었으니 제 눈에는 얼마나 고와 보일까 싶었어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본인 병원 하나 없는 페이 닥터한테는 쉽게 딸 내어주지 않겠다 싶었겠죠. 아무리 아들이라 한들 병원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저로서도 결심을 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정말로 사돈 내외가 아들이 떡하니 개원하지 않는 이상 쉽게 결혼을 진행시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로서도 정말이지 적지 않은 출혈이었으나 결국 아들에게 병원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개원하고부터 다음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내외께선 수혁이 개원만 손꼽아 기다리셨던 모양이셨는지 아들이 개원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개원의 신혼집까지 거의 동시에 알아보는 바람에 저는 거의 무일푼이 되다시피 했으나 그렇게도 제 처가 좋은지 아들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좋은 일에 괜히 재뿌리는 일이 될까봐 어렵다는 소리조차 꺼낼 수가 없었죠. 이제는 연로하신 시부모님께서도 손자가 좋은 집에 장가드는 건 기뻐하시면서도 한숨이 나날이 드는 저를 보면서 내심 걱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수혁이 장가 보낸다고 네가 많이 무리했지? 아무리 자식 일이라지만 그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네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어째. 솔직히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결국 다 제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수혁이가 저렇게 제쳐 좋아서 싱글벙글인데 부디 둘이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야죠. 개원에 이어 결혼까지 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 맘 같지가 않은 건지 결혼 이후로는 전화통화 한 번 하기도 힘든 아들 내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리 그의 엄마라고는 하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 처한테 장가들고 싶어서 저한테 병원 차려달라고 할 때에는 집 문지방이 닳도록 그렇게 뻔질나게 집을 드나들더니 병원 열어주고 저 장가가고 나니까 싹 입을 씻는 듯한 아들 태도에 솔직히 서러운 마음이 몰려들었습니다. 내 자식도 이 모양인데 어디 며느리라고 살갑게 다가왔겠습니까?
가뜩이나 결혼 전부터도 서먹한 사이였는데 제 남편도 소홀히 대하는 어머니를 며느리라고 먼저 챙길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 한번 먼저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혁 엄마, 정말이지 성공했다. 저번에 수혁이 결혼식 가서 보니까 사돈댁도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던데. 그러게 말이야. 신부도 어찌나 참하던지 내가 부러워 죽는 줄 알았어. 병원까지 개원했는데 아들 좋은 집안에 장가까지 보내고 이제야 자기 인생이 펴려는 모양이다. 식당을 그만둔 이후에도 꼭 친자매처럼 정을 나누던 식당 언니들 입에서 아들 며느리 자랑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칭찬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지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자식들 허물인데 이걸 어디다 대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 저 살기 바쁘다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고 아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못했던 제 허물인 것을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 얘기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였나 봅니다. 평소에는 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던 건 말입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듣는 며느리 목소리가 의아했습니다. 와중에도 반가운 기색은 하나도 없어서 조금 민망했으나 이왕 제가 먼저 다가가기로 했으니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냥 너희들 어찌 지내나 해서 내가 너희 결혼하고 신혼집에도 한번 못 가보고 밥은 잘 먹고 지냈는지 걱정도 돼서 그러고 보니 내가 더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참 무심했다. 그렇게 주절주절 혼자 떠드는 동안 며느리는 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이나 통화를 했을까 며느리가 할 일이 많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기에 그러마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 이만하면 물꼬를 트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싶었죠. 그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목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아들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만에 받은 아들 연락에 저도 모르게 들떠서 전화를 받았더니 녀석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엄마, 지은이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음식 하나 아는 게 없길래 내가 좀 해다 먹일까 싶어 물어봤어. 뭐 한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밥 못 먹어 굶어 죽는 시대도 아닌데.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들 기세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서로 교류가 적으니 제 연락이 어색했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그 길지도 않은 전화가 아들놈한테 이렇게 추궁을 드릴 만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들, 너 정말 말 서운하게 한다. 내가 네 처 잡돌이 하겠다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좀 챙겨주고 싶어서 연락한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솔직히 아들에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그거 연락 한 번 했다고 곧장 쪼르르 제 남편에게 일러바친 며느리도 얄미웠으나 그래도 며느리는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제가 편치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놈은 제가 제 배에 아파 낳은 남편 잃고 여자 혼자 몸 부서져라 이래 키워낸 제 자식놈이 아닙니까? 엄마 제발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그럴 때마다 지은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이렇게 경우 없이 구실 거면 저도 이제 엄마 안 봐요. 아들놈의 그 말 한마디에 천길 물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놈이 내 인생의 모든 피땀으로 키워낸 내 자식이 제 어미에게 인연 끊자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놈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며 니놈 어미로 살 생각 없다. 다 집어치워라. 그러고는 곧장 전화를 끊고 부동산에 연락해 당장에 그놈 병원이며 신혼집이며 전부 급내로 내놓겠다며 선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당황하셨는지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냐 물으셨지만 그거 전부 다 내 돈이니 내 알아서 하겠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분에 못 이겨 충동적인 행동을 해놓고는 그제야 허무함과 속상함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들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살아낸 인생인데 정작 아들놈 알맹이가 저 모양이라는 게 기가 막혀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렇게 한참을 꺼이꺼이 울며 속을 비우고 나니 다시 아들놈한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랑 병원 빼신다고 하셨어요? 대뜸 사과 한마디 없이 저 할 말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새 부동산에서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끝까지 반성의 김이 없는 아들놈에게 분기탱천하여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 내가 내 몸 갈아 뼈 빠지게 번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 놈이 무슨 상관이야? 나 고생하는데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는 놈이 내 돈 가져다 펑펑 쓸 때는 화장품 방판 사원 출신 어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신나게 써제끼더니 좀 있다는 집에 장가가고 나니 볼품없는 어미는 그리 창피하더냐? 오냐, 나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네 말대로 무식한 어미는 네 인생에서 사라져 줄 테니 그간 네 놈이 내 덕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전부 뱉어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었던지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할 것 없이 전화통에 불이 붙을 지경이었으나 제가 미쳤다고 그놈들 전화를 받아줍니까? 결국 아들 내외가 제 집까지 쫓아와서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놈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저지만 일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제가 아들 의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행동하게 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간 실수를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까 저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당황해서 어머니 뜻을 곡해하고 저질러선 안 될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마음 푸세요. 네? 참 돈이 좋긴 좋구나.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병원이니 신혼집이니 어미 등어리가 다 휘도록 갖다 바칠 때에는 저들 앞에서 설설 기게 만들더니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니까 내외께서 귀하신 발걸음을 다 하시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니들이 나한테 그런 짓 한 게 채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면 내가 아 그러시구나 하고 곧이곧대로 믿을 줄 알았더냐? 도로 물러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 둘 다 썩 물러가거라. 어떻게든 제 집에 비비고 들려는 아들 내외를 단호하게 문 밖으로 내쳤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내치는 심정에 참담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그간 쌓인 게 많았던지 되려 후련하게까지 했어요. 아들놈 의사 만들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먼저 인간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뒤늦게나마 아들 버릇을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커지긴 커진 모양인지 그간 연락 한번 주고받은 적 없던 사돈댁에서 연락을 다 주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신혼집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니 그제야 사돈 눈치를 보는 사돈댁도 참 별것 없다 싶었습니다. 사돈, 저희 아이가 아직 철이 없어 정말로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혼내고 다시 잘 가르칠 테니 부디 마음을 돌려주세요. 제가 제 자식놈 잘못 가르쳐 일어난 일이니 사돈 사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저 되바라진 자식 버릇을 고쳐야 하겠으니 사돈께서도 사돈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정말로 아들 내외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 사무실도 빼고 싶었는데 아들 내외가 그것만은 제발 참아달라며 아주 석고대죄를 하는 바람에 사무실 얻어주는 데 쓴 비용 일체를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받아내겠다는 공증까지 받은 후에야 부동산에 병원은 그냥 두라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 둘은 제 처가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신혼집 빼앗긴 건 물론이고 그나마 버는 족족 제게 갚을 일만 남았으니 집 구하기도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은 병원이며 신혼집이며 다 제가 부담했으니 이 기회에 사돈댁에서 부모 노릇 좀 하신다고 나쁠 것 없겠죠. 제 어미 앞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아들놈도 남의 부모 밑에서 조심하는 법 좀 배우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그래도 제가 저놈 의사까지 만들어줬는데 설마 입에 풀칠이야 하고 살겠죠. 그만하면 부모 노릇은 차고 넘치게 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입장이 되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편히 살았나 실감이 난 모양인지 아들 내외는 전에 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항상 아들 녀석한테 다 퍼주고도 의리된 기분이었는데 막상 줬던 거 도로 빼앗고 난 뒤에야 갑이 된 것 같아 기가 차기도 합니다. 자식이 귀한 만큼 내실 있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했는데 돈 번다는 핑계로 인성교육에 소홀했으니 저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그리하여 아들놈 버릇 쥐어잡는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저도 사람 될 기회가 남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제와 다 큰 자식 어쩌겠어요. 그저 자식 해달라는 대로 다 따라주는 게 절대 자식 위한 일이 아님을 이제는 저도 압니다. 괘씸한 아들 녀석 제대로 응징해준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과오를 저지르시는 일이 없길 바라며 늙은이 장황한 이야기 들어주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오래 했어요.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둘이 불꽃이 튀어서 만나기 시작해 얼마 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당연해서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이자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희가 오래 만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까워서 당연히 언젠간 둘이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매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보다 훨씬 더 어렵더군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절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릴 때 연애를 시작해서 철딱선이 없을 때부터 보셔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모르셨다네요.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여러 면에서 둘이 너무 달라요. 처음 만났을 때도 남자친구는 알아주는 명문대 학생이었고 지금은 방송사 기자예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법대를 가길 바랬다는데 남자친구는 진실을 알리는 진짜 기자가 되고 싶다면서 언론학과를 간 거죠. 반면에 전 전문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일 아트를 배워서 현재 네일 아트 숍에서 일해요. 전 제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차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1살에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사실 첫 만남부터 좋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살던 하숙집에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절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학교 친구냐고 물으셨어요. 남자친구야 당시에 명문대생이었으니 당연히 저도 같은 학교이길 바라신 거죠. 제가 남자친구와 같은 학교가 아니고 근처에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고 했을 때 두 분은 여전히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기가 막힌단 얼굴이었죠. 요즘 여자애들은 대단하다니까. 우리 땐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아무 때나 드나들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야 가정교육 문제지. 너희 부모님은 딸 자식 걱정도 안 하신다니? 어떻게 이 늦은 시간까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있는데 들어오라고 전화도 안 해? 남의 자식인데 우리가 말하면 뭐해요? 딱 보면 몰라요. 안 봐도 딸 자식 밖으로 내놓은 집구석인 거지 뭐. 저는 만담 부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은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절 가지고 판단하고 꼬지주셨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요. 엄마, 아빠, 세영이 곤란하게 왜 자꾸 그래? 내가 배고파서 가지 말라고 같이 라면 먹고 가자고 해서 세영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준 거야. 라면만 먹고 내가 바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어. 얼씨구 어린 놈이 연애 좀 한다고 부모 앞에서 자기 여자친구 편드는 꼴 좀 봐라. 순간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꾸만 호통을 치시던 아버님은 저에게 쉴 새 없이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과냐? 왜 전문대에 갔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냐? 등등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만 골라서 하셨죠. 저는 순간 면접장에 온 줄 알았어요. 전문대도 좋은 대학들 많은데 내가 이 동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그 대학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학교네. 저도 나름 눈치란 게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게 하는 질문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시는 말이란 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라고 예의 바르게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공부에 워낙 취미가 없어서 성적 맞춰서 전문대로 오긴 했는데 과가 아무래도 전망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등록금 안 버리고 이번 학기만 다닐 거예요. 에? 이번 학기만 다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 그만두려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손재주는 좀 있어서 미용이든 네일 아트든 기술 좀 배워보려고요. 학생, 이름이 세영이라고 했나? 아무리 옛날 사람들 말이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산다고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더 해야지. 이제 20살 간 넘은 게 취직은 무슨 취직이야? 아무리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에이,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데 대학 졸업장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셨는데 잘만 사세요. 제가 집안에서 막내로 자라서 웬만해선 기가 잘 죽질 않아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말씀에 마음속으론 상처를 받았지만 애써 티내고 싶지 않아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대요. 남자친구 말이 부모님이 워낙 유난하셔서 그 앞에서 저처럼 굴기 쉽지 않다네요. 남자친구는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남자친구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거는 기대가 남달랐답니다.
중학교 땐 무조건 의대에 가야 한다고 강요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 법대에 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 효자예요.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이래저래 많이 보며 자라서 부모님이 안쓰러웠답니다. 그래서 자신까지 부모님 속은 썩이고 싶지 않았다네요. 웬만한 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컸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으시지만 두 분 다 대학을 나왔고 이름만 대면 아는 기업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점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제가 대학을 그만둔다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죠. 남자친구가 학창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게 다름 아닌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주식 투자를 잘못하시는 바람에 집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서울에서 살던 집을 팔고 경기도에 전세로 이사를 갔대요. 그 전까진 형과 방도 따로따로 썼었는데 이사 가면서 형과 같은 방을 써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가고 집이 좁아진 것보다 더 힘든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대요. 가장 예민했을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점점 더 커졌던 거고요. 그런 아들이 의대도 법대도 아닌 언론학과에 간다고 했을 때도 집안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 집안의 희망이나 다름없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 남자친구가 또 부모님 속을 썩이게 된 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절 만난다고 해서 또 집안이 시끄러워진 거죠. 당시에 남자친구도 제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서 저도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절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대요. 제가 집에 돌아간 이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답니다. 지금이야 아들, 네가 뭘 몰라 그러는데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야 행복한 거야. 너처럼 똑똑하고 크게 될 애가 볼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애를 만나고 다니면 어쩌겠단 거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영이가 뭐가 어때서? 학벌 같은 게 뭐가 중요해? 세영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애야. 엄만 한 번 보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 남자친구는 언론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처럼 부모님과 심하게 다퉜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도 저와 남자친구는 10년을 만났습니다. 그랬으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처음에야 어떻게든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셨지만 하도 오래 만나다 보니 나중엔 그러지도 않으셨죠. 저희가 만난 지 6, 7년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가 몇 년 동안 언론고시에서 낙방해서 반백수로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부해야 하니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부모님 그늘에서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던 시기였죠. 그때 저는 이미 네일숍에서 몇 년을 일했을 때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남자친구를 챙겼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라 본가에서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먹을 거면 먹을 거, 입을 옷이면 옷, 매일같이 사다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처음엔 제가 남자친구를 챙기는 걸 못마땅해 하시더니 언제부턴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맛있는 걸 사다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져다 주고 집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제가 살던 집에서 거리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유명한 맛집에서 만두를 사서 남자친구네 잠깐 들렀죠. 남자친구가 만두 귀신이라 그 집 만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한 집에 살다 보니 저는 항상 남자친구 부모님도 드실 만큼 넉넉하게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만두를 하나 집어 드시더니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맛에 안 맞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시는 소리가 절 너무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가만 보면 세영이 네가 애가 손이 참 작아. 공부하는 남자친구네 집에 오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오든지 그게 아니면 든든하게 밑반찬이라도 좀 해와야지. 너는 애가 매일 만두니 빵이니 이런 군것질거리만 들고 오냐? 순간 말문이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질 않더군요. 그때 제 나이 고작 20대 후반이었을 때예요. 제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가지고 매일 간식을 사다 드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오빠가 이 집 만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버님은 맛 없으면 그만 드세요. 우리 오빠 공부하느라 힘든데 혼자 두 팩 다 먹으라고 하게. 저는 속에 있는 말을 숨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꽁이 있으면서 겉으론 네네 얌전한 척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남자친구와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와의 사이만 확고하면 결혼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정말 이 집 며느리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서 그런지 자꾸만 절 만만하게 대하시면서 무시하셨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절 무시한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언론고시에 합격해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작은 식당을 하나 빌려 남자친구 친구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파티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보냈죠. 모두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남자친구도 너무 기뻐했고요.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를 남자친구의 웃는 얼굴에 저까지도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오면서 너무 서로에게 익숙해져 설렘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게 아닌가 걱정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 남자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뭉클하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공부하느라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모든 공을 다 저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돼줘서 본인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는 모두가 다 있는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프로포즈 했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커플 반지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전 너무 감격해서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시더니 마구 손살을 치시며 남자친구에게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렸습니다. 윤수야, 너 왜 이렇게 취했어? 애가 아주 술만 마시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주책 부리네. 세영아, 미안해. 그래, 이제 시험 좀 붙었다고 애가 긴장이 아주 풀렸나 보다. 아직 첫 월급도 안 받은 게 결혼은 무슨. 이놈아, 정신 차려. 남자친구는 술이 굉장히 세요. 소주 한두 잔에 취할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고백하려고 미리 반지까지 준비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취하지 않았다고 진심이라고까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 프로포즈를 망쳤죠. 남자친구의 등을 연신 내리치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반지 케이스까지 뺏어서 감추면서요. 남자친구는 왜 이러냐고 부모님께 따졌지만 부모님께선 결혼같이 중요한 문제를 부모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할 때 조금 기대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절 대놓고 예뻐해 주시거나 잘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저와 남자친구가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 이젠 저를 좀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가끔 제가 집에 찾아가면 그래서 시집은 가겠냐, 우리 아들 나중에 고생시키면 안 된다 등등 절 예비 며느리인 것처럼 대해주신 적도 몇 번 있어서 이제는 저를 인정하셨나 보다 기대했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단순히 언론고시에 지쳐있던 가난하고 불쌍한 아들 옆에 뒷바라지하며 호구짓을 해줄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간 만두가 몇 판이고 매일같이 양손 가득 사다 나른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에게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축하 파티가 끝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피곤했는지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께선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들으라며 얘기하셨어요. 행여나 네가 기대할까 봐 어른으로서 미리 얘기하는 건데 윤수 이제 막 취직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바짝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니까 네가 뒷바라지 조금 했다고 애한테 결혼이니 뭐니 부담 주면서 힘들게 할 생각 마라. 그래. 옛날에 우리 아들 전 봤던 용한 무당도 우리 아들은 결혼 무조건 늦게 해야 좋다 그랬어.
남자친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무당 얘기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강제로 주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절대 결혼 못하는 거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연애도 1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와 남자친구는 나이도 동갑이에요. 남자 나이야 30 넘으면 한창이라 하지만 전 아닙니다. 저와 남편의 사회적 나이가 달랐어요. 아무리 요새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도 아이를 낳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아이를 꼭 갖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병원에서 노산이라고 하는 나이 전에는 서둘러서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제 생각을 남자친구도 압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서둘러 언론고시에 합격하려고 했고 합격하자마자 제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저희 커플의 사정은 일절 알지도 못하시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사건건 절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혼까지 방해하셨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시험까지 붙었으니 제가 더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였죠. 그날 택시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자친구야 좋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당신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저렇게 티가 나게 못되게 구시는 걸까 싶었죠. 제가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언제 정신을 번쩍 차렸냐면 사실 남자친구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남자친구 형은 30대 후반까지도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10년 가까이 만나는 동안 제가 곁에서 지켜봤는데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장가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반년 동안 30번도 넘으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무조건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죠.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도 연애 소식이 없더니만 뜬금없이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형은 남자친구랑 조금 달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담 아닌 부담감을 주셨죠. 남자친구 이전에 형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남자친구 형은 외고에 진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었는데 부모님의 성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수능날 집을 나가 수능을 아예 보지 않았답니다. 그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형은 그날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부모님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군대에 입영 신청을 해서 곧바로 군대에 갔다는 겁니다. 그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대요.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봤으면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반성하시고 남자친구에겐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였는데 둘째까지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신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더 압박하신 거죠. 그나마 의대나 법대를 포기하신 게 양보한 거라면 한 거랄까요? 더 웃긴 건 남자친구의 형님은 그대로 군대에 말뚝을 박아서 군인이 됐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집에 돌아오기 싫어서 말뚝을 박은 것 같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 군대가 잘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항상 형의 선택을 존중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달랐습니다. 형이 나약해서 수능을 포기하고 군대로 도피했다고 생각하셨어요. 큰아들을 항상 한심하게 여겼죠.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참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남자친구의 형은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훈련 도중에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도 살짝 다리를 절뚝거려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형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생기는 건데 공부하기 싫다고 군대로 도망가더니만 꼴 좋다. 고졸에 다리까지 빙신됐으니 너 같은 놈을 누가 데려간다냐? 남자친구 부모님도 속상해서 하신 말이겠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나 주변에다가 큰아들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오로지 둘째인 남자친구 얘기만 하고 다니신데요. 가까운 지인들도 큰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다 보니 남자친구 형과 공감대 형성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빠 동생 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이란 걸 떠나서 남자친구만큼이나 오래 봐온 사람이다 보니 개인적으로도 항상 오빠를 응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죠. 근데 저로선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형이 절 데리러 자주 제가 일하던 숍에 자주 왔었는데 저와 함께 일하는 사장
사장 언니와 남자친구 형이 눈이 맞은 거예요. 전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니 마치 제가 소개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둘러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사장 언니는 저에게 이런저런 상의를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10년이나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만난 적이 있으니 결혼하게 되면 어떨지 궁금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도 10년이나 만났지만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로선 섣불리 언니에게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다녀오자마자 바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면 언니도 저와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전문대라도 나왔지만 언닌 고졸이에요. 물론 20살부터 네일숍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본인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겐 전문대가 어쩌고 직업이 어쩌고 하시던 분들이 언니는 어떻게 바로 허락하셨을까 싶었죠. 전 괜히 억울해서 남자친구에게 투덜거렸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절 이해 못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부모님을 그만큼 보고도 아직 몰라? 형은 나보다 조건이 좋지 않잖아. 거기다 다리도 절고 누구라도 데려가겠다는 여자만 있으면 여자기만 하면 상관없대.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자기만 하면 상관없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없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형 결혼하고 나면 곧바로 저와 결혼하겠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애써 남자친구 앞에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란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었으니 더 실망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 영희 사장 언니와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날 당연히 저도 갔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했는데 두 분은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부부가 됐으니까요. 결혼식 날도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 결혼식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를 도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에게 답례품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보시는 분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당연히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저희가 워낙 오래 연애했으니 보시는 어른마다 오래 연애했으면 얼른 결혼해라. 형이 결혼했으니 이제 남자친구 차례라고 하시며 다들 농담을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에겐 들리지 않게 제 귀에다 대고 작게 속삭이셨어요. 세영이 너 그만하고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해서 내 아들 혼삭길 막히게 하지 말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여자친구한테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누가 보면 네가 지금 당장 내 며느리라도 된 줄 알 거 아니야. 내가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애 큰 며느리로 들였다고 너도 되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우리 둘째 아들은 너랑 급이 달라. 듣다가 급이 다르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도 순간 울컥해서 자리를 피해 결혼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다 참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속이 상해서 남자친구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전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더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죠. 하지만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상황이 변했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부모님께 난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형처럼 집을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나 봐요. 세영이한테 지금까지 함부로 대한 거 사과 제대로 안 하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한 거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사과고 뭐고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정도로 함부로 하신 분들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하실 리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절 집으로 초대한다고요. 형 부부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저도 함께 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평소와는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시려고 부른 걸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전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른이 초대하신 건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식사하는데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들의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더 울컥했어요. 이렇게 대해주실 수 있으시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구신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구분이 안 돼서요. 더 신기한 건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께서 정말 저에게 사과하셨단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그런 건 나도 너무 정신없어서 괜히 예민해졌었나 봐. 상처받았음 너무 미안해. 우리가 세영이 널 가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편해서 농담으로 그런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줘. 예민해서 그런 거다, 농담이다라고 하시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어른들이 직접 미안하다고 하시니 저도 그냥 그렇게 자리를 나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젠 정말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거겠지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 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장언니가 며느리다 보니 시어머니로서 가게에 놀러 오신 거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는 분들을 우르르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며느리가 네일숍 사장인데 한 번도 손톱 손질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전 반가워서 먼저 살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아예 절 본 척도 안 하시더군요. 순간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뭔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어도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오셔서 한 번에 여러분을 상대하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어머니와 같이 오신 한 분을 모시고 룸에 들어가 손질을 해드렸죠. 전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말을 걸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셔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손톱을 다듬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이건 분명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였어요. 자기가 외전에 나한테 말했던 아가씨 있잖아. 우리 아들 소개해준다고 했던 아가씨. 연대 나와서 회계사라 그랬나?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아들이란 소리가 나오니 전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곤 딱 둘뿐인데 설마 장가간 첫째 아들 얘긴 아닐 거니까요. 맞아. 회계사. 근데 아들이 싫다고 했잖아. 왜? 생각이 바뀌었대? 근데 어떡하지? 그 아가씨는 진작 다른 집에 소개했어. 아, 그럼 혹시 학교 선생은 어때? 우리 조카가 교대 나와서 선생인데 둘이 나이가 딱 좋아. 우리 조카 이제 28이거든? 학교 선생 너무 좋지. 거기다 자기 조카면 더 좋지. 자기네 친정 외국 어디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친정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 조카는 내 남동생 딸인데 걔도 중학교까진 미국에서 나왔지. 근데 아들 결혼 생각 없다더니 갑자기 왜? 결혼 생각이 없긴 왜 없어.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큰아들도 보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둘째 보내야지. 자기 조카한테 한번 물어봐. 자기도 우리 아들 인물도 좋고 학벌에 지금 뭐 하나 안 빠지는 거 알잖아. 알지. 말해 뭐해. 그제 알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두 분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화도 나질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손톱 손질이 끝나고 웃으며 나가는 남자친구 어머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로 밖으로 나가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왜 그러냐고 하셨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어머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하시면 되지. 어떻게 일하는 곳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네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고 어른이 말을 해도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감히 내 아들을 앞세워서 나한테 사과까지 하게 해? 이 정도는 해야 네가 주제 파악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야 좀 네 주제를 알겠니? 주제를 알겠냐는 소리까지 하시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너도 아까 봤잖아. 내 아들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연대의 회계사 아님 최소한 학교 선생 정도는 돼야 명함 내밀 수 있는 애라고. 근데 너 같은 전문대 중퇴에 손톱이나 만지는 애가 내 아들한테 가당키나 해? 난 도저히 아까워서 너한텐 내 아들 못 주겠어.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도 절대 당신 같은 사람 며느리는 안 한다고 소리지를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했나 봐요. 어머니가 가게에 오셨는데 저랑 나가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된 남자친구가 가게까지 찾아온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몰라서 말 안 한 줄 알아요? 무슨 일 있어도 난 세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한 거라고요. 제가 노력하면 어머니도 세영이 예쁘게 봐줄 줄 알았으니까. 근데 저 모르게 뒤에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남자친구가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격하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에게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면서 인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쩔쩔맸어요. 남자친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울며 불며 남자친구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둘째 아들 없음 살 수가 없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진작 헤어져야 했어요. 그 꼴까지 보고 나니 비로소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죠.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제 20대를 다 바쳤다고 해도 더는 안 되겠더군요.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금 헤어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남자친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장 언니가 남자친구 형수잖아요. 언니까지 저에게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저도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헤어지려니 몸까지 여기저기 아프더군요. 그런데 인생이란 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더군요. 헤어지고 난 뒤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더군요. 속도 안 좋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출근도 하기 힘들었죠.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니 가게에 나갔는데 사장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오라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임신이랍니다. 병원 앞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일로 저는 고민하다가 다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습니다. 우리 둘은 역시 운명이라니까 절대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졌던 몇 주 동안 회사 근처의 원룸을 구해서 집을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안 하겠다고 비혼 선언을 했답니다. 며느리든 손주든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남자친구는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까지 예약하자는 걸 제가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 이야기도 안 하고 저희 멋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10년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임신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라고 하셨죠. 저와 남자친구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니 빨리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결혼식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통보였죠. 예상대로 남자친구 부모님께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래, 일이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우리가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나 보다. 며칠 전까지 비혼 선언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애도 생겼으니 빨리 결혼 날짜부터 잡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허락하셨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거라기보다는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돌아왔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면서 웬만한 일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나 남자친구 어머니와 부딪힐 만한 일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상태로 부모님과 참석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성격도 굉장히 급하시고 바쁜 분들이에요. 전 어려서부터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주셨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절 언제나 당당하게 살도록 키우셨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무시당하고 주눅 들었던 모습을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으니 결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정말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제 시부모님이 되는 거니까요. 상견례의 시작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시고 말이 많으세요.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으시단 겁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걸걸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그런 점이 절대 남자친구 부모님과 맞을 리 없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아니나 달라요. 시부모님은 앉자마자 이 식당이 본인들 대학 동문과 동창회 때 와봤는데 음식이 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당으로 오자고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굳이 왜 꺼내셨겠어요? 당신들이 대학을 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털털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사돈, 두 분 다 대학까지 나오신 엘리트들이시구나. 멋지네요. 전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어요. 그래도 세영이 아빠는 상황이 나와서 중학교도 나왔다니까요.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대학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가 저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어딜 가나 본인이 국졸이란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없다고요. 그 순간에 예비 시부모님들 표정을 전 지금도 잊질 못합니다. 인매를 올리시면서 피식 비웃으셨어요. 두 분처럼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가 국졸이란 소리를 들으셨으니 절 더 무시할 게 뻔했죠. 근데 그때 마침 들어온 식당 직원이 들어와 메뉴판을 줬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어머니가 영어로 된 메뉴판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가리고 자꾸 웃으시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메뉴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안사돈 알파벳도 모르시죠? 제가 가서 좀 읽어드릴까요? 그 순간의 정적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제가 임신해서 결혼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들 텐데 제대로 된 꼬투리 하나 잡은 거죠. 사람이 대학만 나오면 뭐합니까? 저렇게 몰상식한데 말이죠.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놀라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괜찮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가 한국인데 메뉴판에 어떻게 다 꼬부랑 글씨만 적어놨답니까? 그럼 대학물 좀 먹은 우리 사돈이 좀 읽어주실래요? 엄마 말에 저도 남자친구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서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예비 시어머니의 꼬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예 상견례를 망치기로 작정했는지 결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국졸이면 중학교를 아예 진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신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공장 가서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러신 거예요? 엄마, 장모님 앞에서 왜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고 그래? 예비 시어머니의 만행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하지만 이미 작정하신 어머니를 막을 순 없었어요. 내가 뭐? 이제 다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궁금하면 물을 수도 있지. 그래서
자식들 학업에도 관대하셨나 봐요. 세영이가 고작 2년 다니는 전문대도 졸업 안 하고 그만둔다는데 허락하신 걸 보면. 저희 엄마도 워낙 눈치가 빠른 분이라 예비 시어머니가 은근히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지금까진 국졸 가지고 농담한 정도니 참으셨지만 자식인 제 얘기가 나오니 엄마도 바로 정색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물건도 아닌데 허락하고 안 할 게 뭐 있어요? 다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면서 살면 되지. 그럼요. 이 사람이 원래 호기심이 좀 많아 그런 거니까 안 싸더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지려던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술을 권한 덕분에 아버지와 건배를 하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색하고 있던 저희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잠깐 통화를 하러 나갔다 오셨어요. 저는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싶었죠. 근데 상견례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식사하던 틈에 누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회사 직원들이 우르르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일부러 나가서 통화하신 게 회사 직원들을 부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 앞에 보여주려고요. 역시나 예비 시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는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곤 회장님이 누구냐고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누구긴 누구예요? 내가 회장이지. 세영이 너는 암튼 애가 물러 터져서는 사돈한테 내가 식품 회사 한다고 말 안 한 거야? 식품 회사를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대표 아니 회장님?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식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외가가 아주 옛날부터 낙농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닭을 키우고 달걀을 가지고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학교를 그만두고 온 식구가 다 이사를 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낙농업을 하면서 달걀로 만들 수 있는 유제품과 빵, 치즈 같은 걸 만드는 식품 회사를 운영하셨답니다. 처음이야 당연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벌써 50년이 넘은 굴지의 회사예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물려받아 벌써 30년째 운영 중이십니다. 엄마는 남들 다 학교 다닐 때 외할아버지를 따라 공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떤 분인지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만 가지고 저와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바로 파악하시고 일부러 직원들을 부른 거죠. 우리 애가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는 거라 준비할 경황도 없으실 텐데 식장이랑 집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내가 아는 호텔에 최대한 빠른 시간 빼놓으라고 하고 집은 내가 서초에 아파트가 2채 있으니 하나 골라서 들어가라고 하죠 뭐. 엄마 말씀에 예비 시부모님은 두 분 다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표정이 싹 바뀌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대하시는 게 달라졌습니다. 거의 허리만 안 숙였지 몸이 엄마 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아이고 저희야 뭐 안사돈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머머 내가 암튼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였네. 제가 참 너무 세상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저희 친정엄마 회사를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더러 우리 며느리라고 하는데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우리가 돈 버느라 바빠서 자식을 잘 못 챙겨요. 우리 딸 며느리라고 생각 말고 진짜 딸처럼 해주세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애도 나오면 무조건 봐주셔야 해요. 우리 딸내미가 워낙 몸이 약해서 애 키우다가 병나면 큰일 나니까 만약에 우리 딸 천문대 나왔다고 한 번만 더 무시하시면 아파트 뺍니다. 그럼요. 우리 복덩이 아프면 큰일 나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셔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한순간의 상황이 그렇게 바뀔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잘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 누구보다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딸도 아니고 금지 5겹으로 챙기십니다. 애도 봐주시고 제가 먹을 반찬까지 매일 해다 주세요. 저는 저에게 대학이니 직업이니 하는 이상한 소린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너무 신기할 지경이죠. 이제 남편이 된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농담으로 어떻게 저렇게 자본주의 노예가 됐냐고 하지만 저는 나름 지낼만 합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이유로든 절 예뻐해 주시니 결혼 생활하기엔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왜 이 좋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나 후회될 때도 있다니까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저더러 둘째도 낳으면 키워줄 테니 낳기만 하란 소리까지 하셔서 귀찮아 죽겠습니다. 살아보니 명문대든 사짜 직업이든 다 필요 없네요. 돈 많은 친정이 있으니 그 못된 시어머니도 저라면 벌벌 하시네요. 지금까지 긴긴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